베이징의 심장부에 위치한 전략물자 통제국 국장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왕웨이 국장은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너머로 창밖의 자금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 년 전 황제들이 천하를 호령하던 그곳은 이제 짙은 스모그에 잠겨 형체만이 흐릿하게 남아있었지만 왕웨이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권력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방금 서명을 마친 히토류 수출 전면 통제령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오만한 서방 국가들을 자신의 발 아래 꿀릴 것이라는 확신에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히토류는 현대 산업의 비타민이자 첨단 무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17가지 원소를 일컫습니다. 스마트폰의 정밀한 회로, 전기차의 고효율 모터, 심지어 하늘을 가르는 F-35 전투기의 유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이 흙이 없으면 인류의 문명은 단 하루도 진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히토류의 전 세계 점유율 90% 이상을 중국이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왕웨이에게 그것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서방 세계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검이었습니다. 그는 이 검을 휘둘러 세계 경제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야망을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땅 속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가 곧 신의 계급장이지요. 우리는 그 계급장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왕웨이는 나직이 읊조리며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원민족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과거 아편전쟁의 치욕을 자원의 독점으로 갚아주겠다는 비장한 사명감이 그의 골수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자국 내 히토류 광산을 폐쇄하고 정제 기술을 외면하는 동안 중국은 거대한 땅덩어리를 무참히 파헤치고 강물을 붉게 물들이며 독점적 지위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제 그 파괴와 희생의 대가를 전 세계로부터 가혹하게 받아낼 차례가 된 것입니다. 서명을 마친 그는 비서를 호출하여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발표 시각은 내일 오전 10시이며 전 세계 주요 외신들에게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라고 일렀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금 부족과 자원 고갈로 무릎을 꿇고 협상 테이블로 기어나올 때까지 단 1g의 란타넘도 네오디뮴도 국경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백악관의 당혹스러운 성명과 월스트리트의 비명이 환청처럼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왕웨이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왕웨이는 홀로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최고급 마오타이주의 진한 향기가 방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머릿속 계산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히토류 공급이 끊기면 미국의 첨단 무기 생산 라인은 즉각 멈출 것이고 독일과 일본의 자동차 공장들은 거대한 고철 더미로 변할 터였습니다. 그는 이 시나리오를 중화의 복수라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원도 없는 약소국이라며 철저히 무시했던 한국의 한 재련소가 어떤 거대한 역전극의 서막을 쓰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수출 통제령이 발표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웨이는 아침마다 런던 금속 거래소의 레미의 히토류 시세 그래프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그래프는 수직으로 치솟아 전 세계 경제를 패닉으로 몰아넣어야 마땅했습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연일 자원 재앙과 문명의 종말을 보도하며 비명을 질러야 했고 워싱턴의 국무장관은 베이징행 비행기표를 구하느라 밤낮 없이 분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나타난 수치는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락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시장이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히토류 시세는 폭등은커녕 오히려 지난달보다 3.5% 하락해 있었습니다. 왕웨이는 자신의 안경이 잘못된 것인가 싶어 몇 번을 닫고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통계 오류이거나 서방 세력의 조작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데이터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라인은 여전히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고 유럽의 전기차 생산량은 오히려 지난달보다 늘어났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있는데도 세계 경제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활기차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왕웨이의 셔츠 깃이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정보국장을 호출해 책상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미국의 비축량이 고작 3개월분이라고 보고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왜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인지 다그쳤습니다. 정보국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밀수 흔적은 전혀 없으며 다만 한 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이 미국 테네시주에 세운 제련소에서 비정상적인 물량의 고순도 히토류가 시장에 대거 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무슨 히토류 광산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자원을 사가서 껍데기나 조립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왕웨이는 정보국장이 내민 보고서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에는 히토류 광산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시 광산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버려진 폐휴대폰, 낡은 노트북,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를 헐값에 사들여 그 안에서 99.9% 순도의 히토류를 완벽하게 정제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웨이의 차가운 이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원은 땅에서 캐는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땅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들고 없는 자는 그 규칙에 따르는 것이 천년의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도 없는 나라가 쓰레기를 뒤져서 자신이 독점한 자원을 완벽히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더 경악할 만한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원가 구조였습니다. 중국이 광산을 파헤치고 주민들을 이주시시키며 막대한 환경 비용을 들여 히토류 1kg를 얻을 때 한국은 오히려 돈을 벌면서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지자체로부터 처리 비용을 받고 그 안에서 고가의 희귀 금속을 뽑아내는 이중 수익 구조였습니다. 원가가 마이너스라니 이런 미친 계산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왕웨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제국이 보이지 않는 유령 공급망에 의해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왕웨이는 결국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홍콩 기반의 광물 무역상으로 위장하여 직접 미국 테네시주로 향했습니다. 내슈빌 공항에서 차를 빌려 1시간가량을 북쪽으로 달리자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한가운데 거대하게 솟아오른 은빛 공장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정문 위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왕웨이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고려아연 테넷이라는 간판은 그에게 마치 자신의 평생 신념을 조롱하는 선전포고처럼 보였습니다. 공장 투어 가이드를 맡은 한국인 엔지니어 김재원은 서글서글한 미소로 왕웨이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공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땅을 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이미 사용하고 버린 어제를 수확하여 내일을 만듭니다. 김재원의 설명은 왕웨이에게 매우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공장 내부로 들어선 순간 왕웨이는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광산의 거칠고 더러운 환경과는 정반대인 마치 정교한 시계 내부 같은 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수만 대의 로봇팔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흐르는 폐가전 제품들을 정교하게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불꽃이 튀는 파쇄기를 지나자 고철 덩어리들이 미세한 가루가 되었고 이어진 습식 재련 라인에서는 투명한 약품들이 섞이며 기묘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왕웨이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장 한쪽 끝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내몽골의 광산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가 피땀 흘려 캐낸 것보다 훨씬 더 맑고 순수한 히토류 인고트였습니다. 이게 정말 쓰레기에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까? 눈속임이 아닙니까? 왕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재원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헤치지 않기에 환경 파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폐기물을 처리해주며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요.
그러니 원가 경쟁력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광산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쓰레기에서 다이아몬드를 캡니다. 왕웨이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대한 은색 장비들 사이에서 자신이 믿어왔던 구시대의 자원, 철학이 고철처럼 부서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왕웨이는 공정의 마지막 단계를 지켜보았습니다. 수거된 폐배터리에서 리튬과 코발트, 니켈이 분리되어 99.999%의 고순도로 정제되는 모습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중국이 원료를 독점함으로써 전 세계를 지배하려 했던 전략은 한국이 개발한 이 순환의 고리 앞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돌덩어리였지만 이들이 가진 것은 연금술이었구나. 왕웨이는 차마 김재원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 맹신에 빠져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왕웨이의 머릿속은 테네시 공장에서 목격한 그 기괴하고도 정교한 은빛 기계들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자신의 앞에 놓인 수치들을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땅을 파서 광석을 얻는 중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쓰레기를 치워주며 돈까지 받고 자원을 뽑아내는 한국의 마이너스 원가 구조를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자원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의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왕웨이는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이였으며 중화의 자존심을 한낱 반도 끝자락의 기업에게 꺾일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국무원 긴급전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30명의 고위 관료와 국유, 광산 대표들 앞에서 그는 핏발선 눈으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법칙을 새로 써야 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한들 결국은 이윤을 남겨야 하는 민간 기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입니다. 내일부터 희토류 수출 가격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시키겠습니다. 이른바 초토화 작전입니다.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광산 대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유 광산들은 채굴할 때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보게 될 텐데 그 손해는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왕웨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메울 것입니다. 6개월, 딱 6개월만 적자를 감수하고 전 세계 시장에 희토류를 헐값에 쏟아부으십시오. 한국의 고려아연이 덤핑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 선언을 하는 그날, 우리는 다시 가격을 10배로 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의 맷집이 더 큰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왕웨이는 이 도박에 자신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 광물 시장은 전대미문의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산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가격이 kg당 400달러에서 150달러, 그리고 일주일 만에 80달러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왕웨이는 매일 밤 사무실에서 고려아연의 주가지수와 테네시 공장의 가동률 보고서를 모니터링하며 그들이 피를 흘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주가는 처음에 15%가량 급락하며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샴페인을 준비하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에 접어들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락하던 고려아연의 주가가 돌연 반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공장의 가동률이었습니다. 중국산 가격이 폭락했으니 수요가 줄어야 정상인데 테네시 공장의 굴뚝에서는 여전히 하얀 수증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왕웨이는 분노하며 정보국장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보고서는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국장님, 상황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와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의 헐값 희토류를 사는 대신 오히려 고려아연과 더 긴밀한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ESG 공시와 환경 규제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이 많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중국산 더러운 광물을 쓰면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반면 쓰레기를 재활용한 한국산 클린 미네랄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10달러까지 낮춘다 해도 그들은 우리 물건을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왕웨이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상대의 숨통을 끊으려고 휘두른 거대한 칼날이 사실은 자신의 허벅지를 깊숙이 베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국고는 매일 수천억 원씩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었고 광산 노동자들은 임금이 체불되자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웨이의 초토화 작전은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중화의 곡간을 스스로 불태우는 비극적인 자해극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회의실에서 홀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왕웨이가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며 무너져가는 경제 지표를 바라보고 있을 때 태평양 건너 워싱턴에서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은 전략자원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전한 제로로 낮추기 위해 한국의 고려아연과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 발표는 왕웨이가 쌓아 올린 자원 성벽을 단번에 허물어버리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거래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기술 동맹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전 세계적인 선포였습니다. 왕웨이는 TV 뉴스 속에서 고려아연의 회장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테네시주 주지사가 서서 우리 주의 쓰레기가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보석이 되었습니다라고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왕웨이는 그 연설이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들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휘두른 자원 무기가 오히려 한국에게 17조 원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안겨준 꼴이었습니다. 이제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추자 미국 정부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흔들리는 자국 내 부품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 표준을 전면 도입했고 한국의 재련시설을 미국 내에 추가로 건설하는 비용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왕웨이가 의도했던 가격전쟁이 오히려 한국의 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는 데 가장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한 셈이었습니다. 이는 왕웨이의 계산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변수였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억눌렸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국유 광산의 대표들은 이제 왕웨이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창고에 팔리지 않는 희토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중국 국내 수요조차 한국의 재생 희토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인데 국가 보조금마저 끊기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미친 짓을 당장 멈추십시오. 왕웨이는 그들을 달래려 애썼지만 이미 그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원, 패권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지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그때 더 치명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의의 핵심 원자재법 CRMA를 공식 통과시키며 재활용되지 않은 희토류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산 광산 추출물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웨이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마오타이주 병을 쓸어 넘겼습니다.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며 독한 술 향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중국이 가진 것은 쓸모없는 돌덩어리일 뿐이며 진짜 자원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쥐고 있는 그 혁신적 기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의 오만이 만든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웨이는 밤새도록 사무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창밖의 풍경이 이제는 자신을 비웃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쓰레기를 광물로 바꾸는 것을 넘어 중국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국제 정치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흙을 가졌지만 그들은 미래를 가졌구나.
왕웨이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깊어가는 베이징의 하늘은 여느 때보다 무겁고 탁했습니다. 왕웨이는 더 이상 그 화려한 국장실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출 통제 정책의 처참한 실패와 국가 자산의 막대한 손실에 책임을 묻는 당 중앙감찰반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한평 남짓한 차가운 조사실 의자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신문관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가 한때 누렸던 권세는 그곳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황제의 총애를 받던 관리였던 그는 이제 한순간에 죄인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며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개인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박스 하나에 모두 들어가는 초라한 물건들을 보며 그는 30년 공직 생활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건물을 나설 때 그를 배웅하는 동료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때 그의 눈짓 하나에 머리를 조아리던 이들은 이제 그를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보듯 피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권력의 비정함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리고 날카로웠습니다. 왕웨이는 집무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던 자금성의 위용 대신 뿌연 스모그에 가려진 베이징의 초라한 뒷골목들을 홀로 걸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낡은 스마트폰과 고장난 가전제품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더러운 쓰레기라며 눈길도 주지 않았을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쓰레기들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는 네오디뮴이 있고 게르마늄이 있으며 한 국가를 부흥시키고 적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빛 액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권력의 원천이 사실은 자신의 발밑에 굴러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안에 있었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땅만 팠는데 저들은 미래를 파고 있었구나. 왕웨이는 씁쓸하게 읊조렸습니다. 50년 동안 한 우물을 파며 재련 기술을 연마해온 한국 기업의 끈기와 환경이라는 미래의 가치를 미리 내다본 안목이 자신들의 오만한 패권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자원부국이라는 자만심은 스스로를 가두는 독이 되었고, 자원이 없다는 절박함은 한국에게 가장 예리한 칼날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신문 가판대에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철회하고 시장 가격을 정상화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왕웨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회한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명했던 그 붉은 인장이 찍힌 서류들이 사실은 제국을 무너뜨린 폭약이었음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의 잿빛 하늘 아래 한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사내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비난했던 그 쓰레기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조차 한국인들은 금으로 바꾸었으니 어쩌면 자신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잠시 품어보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스모그는 더욱 짙어져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중국이 가진 것은 과거의 유산이었고 한국이 가진 것은 미래로 향하는 열쇠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비록 권력은 잃었지만 진실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왕웨이의 뒷모습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그가 앉았던 벤치 위에는 자원보다 값진 것은 사람의 지혜라는 문구가 적힌 낡은 신문지 조각만이 바람에 나풀거렸습니다. 왕웨이가 권력의 중심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 뒤 세계 경제의 표준은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경제학 교과서들은 자원이란 땅속에 매장된 물리적 한계치라고 가르쳤으나 이제 그 정의는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더 이상 땅을 파헤쳐 광석을 얻는 구시대적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국산 더러운 광물 대신 인류의 폐기물을 정화하여 얻어낸 한국산 깨끗한 광물이 글로벌 공급망의 유일한 정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제 단순한 비철 금속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도시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희귀 금속의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글로벌 자원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테네시 공장의 성공을 발판 삼아 유럽연합EU는 고려아연에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폴란드의 광활한 부지에 유럽 전역의 전자,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할 수 있는 거대 기지를 건설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유럽은 탄소 중립과 자원 안보를 위해 한국의 기술을 국보급으로 대우하며 환영했습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앞다투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지정학적 역전극은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한때 중국의 눈치를 보며 희토류 한 줌을 구걸하던 강대국들이 이제는 한국의 재련 기술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지도자들이 직접 서울로 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주신다면 수십 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인프라를 무상 공급하겠습니다. 라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자원을 가진 자가 휘두르던 고압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가진 자가 제안하고 그 혜택을 온 인류가 나누는 공존과 상생의 새로운 리더십이었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자원 안보의 중심지로 등극했습니다. 전 세계 항구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의 광산으로 향하던 배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이 깃든 전 세계의 도시 광산 거점들로 향했습니다. 배 안에는 가공되지 않은 광석 대신 전 세계 가정에서 수명을 다한 스마트폰과 배터리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 세계의 자원 흐름을 통제하고 환경을 살리는 가장 윤리적인 자원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왕웨이가 지키려 했던 중화의 자원 패권은 박물관의 유물이 되었고 한국의 기술은 인류의 문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숭고한 연금술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기업들은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재활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순환의 고리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같은 한국의 대표 기업들도 이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습니다. 버려지는 것은 없다. 오직 다시 태어날 뿐이다. 라는 한국적 철학이 전 세계의 새로운 종교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뺏고 뺏기는 투쟁의 경제학에서 순환하고 상생하는 공생의 경제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들에는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헤치는 법이 아니라 쓰레기에서 보석을 찾는 지혜를 배우려 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은 이제 첨단 기술의 요람이자 자원 순환의 심장부로 상징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의 양으로 승부하는 대신 자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세계의 정점에 섰습니다. 왕웨이가 꿈꿨던 제국은 총칼로 세워진 모래성이었지만 한국이 일궈낸 질서는 지혜와 기술로 다져진 금강석과 같았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시대, 대한민국은 그렇게 세계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6년의 따스한 봄날, 왕웨이는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 과수원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던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과수원의 흙을 만지며 자연의 작은 결실에 감사하는 평범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세 그래프를 보지도 정치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지난날의 오만을 참회하고 자연이 주는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어느 날 우체부가 건네준 낡은 잡지 한 권이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잡지 표지에는 푸른 하늘을 되찾은 베이징이라는 제목과 함께 눈이 시릴 정도로 투명해진 자금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과거의 오만을 버리고 한국의 기술 이전을 받아 폐쇄되었던 독성 광산들을 거대한 도시
재생재련소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옆 사진 속에는 젊은 중국인 엔지니어들이 한국 전문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으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왕웨이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비참한 길을 돌아왔구나. 그는 나직하게 내뱉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자원을 타인을 굴복시키기 위한 검으로 썼으나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것을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구를 되살리는 도구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지난 세월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국의 몰락은 개인에게는 비극이었으나 그 폐허 위에서 도단한 혁신의 새싹은 지구 전체를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가 오히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낡은 종이 위에 정성껏 글귀를 적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별은 뜨고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속에서도 내일의 빛은 잠들어 있다. 그는 그 종이를 곱게 접어 주머니에 넣고 과수원 너머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고 있는 노을은 더 이상 전쟁의 전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일의 더 맑은 태양을 약속하는 은은하고도 따뜻한 순환의 불빛이었습니다. 지구는 이제야 비로소 인간의 탐욕이 파헤친 상처를 딛고 한국의 지혜가 선사한 연금술을 통해 다시금 푸른 빛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과수원의 어린 나무들은 싱그러운 초록빛을 띠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왕웨이는 물뿌리개를 들고 그 나무들에게 정성껏 물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상처를 먹고 자라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다. 그는 나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베이징의 공기는 이제 테네시의 공기만큼이나 맑았습니다. 스모그로 가득했던 하늘 아래 살던 아이들은 이제 별자리를 찾으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웨이는 자신의 작은 과수원이 전 세계가 꿈꾸는 거대한 정원의 일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연금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거대한 쓰레기 섬조차 이제는 자원의 보고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우주 폐기물조차 다시 활용할 계획을 세우며 지구를 넘어 우주로 그 순환의 고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왕웨이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조용히 그 소식들을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가장 위대한 자원은 땅밑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구나. 그는 잡지를 덮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왕웨이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지구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헤쳐진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는 그 생명의 소리를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일궈낸 기적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류가 지구와 화해하는 법을 가르쳐준 위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왕웨이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맑은 하늘 아래서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국산 재생종이로 만든 잡지가 평화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원 부족을 걱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핍을 창의성으로 바꿨고 위협을 기회로 뒤집었습니다. 20조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일궈낸 가치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전 세계의 자원은 뺏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임을 증명한 우리의 자부심에 있습니다. 한국 따위라고 조롱하던 세상의 오만을 실력으로 잠재운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자원의 패러다임을 지배하는 진정한 거인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은 인류의 미래가 될 것이며 우리의 기술은 영원히 푸른 지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술력에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